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전자발찌 살해범 강모 씨. 취재진의 마이크를 쳐내고 기자를 밀친 뒤 언론 보도에 대해 거세게 항의합니다. 보도를 똑바로 하라고. 기자들이 보도를 엄청 하니까 그렇지. 이번엔 마이크를 발로 차면서 욕설을 퍼붓습니다. 피해 여성 왜 살해하셨어? 금연장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반성 선행하지 않는 겁니까? 네, 어제 워낙 많이 뉴스를 탔기 때문에 더 설명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을 계기로 전자발찌 운영 이대로 괜찮으냐 이런 이야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 연결해서 한번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승재현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좀 네네. 간단한 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강 씨 말고도 전남 장흥에서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네. 열흘 넘게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네네. 전자발찌가 그렇게 허접합니까? 아닙니다. 사실 전자발찌는 계속 진화되어 왔고 예. 지금도 진화하고 있어서 예. 뭐 전자발찌를 끊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반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데 근데 어떻게 이런 정말 사례가 연거푸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작정하고 끊겠다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겠죠. 그 전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예. 이렇게 작정하고 끊고 도망갈 사람까지 왜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나오게끔 했을까? 즉 경기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사회 내뿐만 아니라 그 중간지대가 왜 없었을까? 예. 결국 중간지대가 있었으면 이런 사람들이 전자발찌를 끊지 않고 어떤 중간적 시설에서 충분히 더 많은 개성교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네. 그냥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이 형기를 마치면 중간지대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 시민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조금 발생하지 않느냐. 지금 근원적인 문제부터 연구위원님이 이제 처음부터 이제 큰 문제를 던져주신 것 같은데 중간지대라고 하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네. 조두순 출소 과정에서 제기됐던 보호감호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뭐 현실적으로 그 뭐 보호감호라는 보호수용이라는 거는 시설 내에서 이 사람을 1, 2년 더 뭐 2, 3년 더 이렇게 교화를 하는 건데 이게 정말 인권 침해적인 문제라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의 성인은 정기형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징역 3년, 징역 5년, 징역 7년 하면 7년 되는 그날 만기되는 날 출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이 개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 마지막 날 나올 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를 고려한다면 과연 그렇게 재범의 위험성이 많은 지금 강 씨도 전자부착 명령 받을 때 굉장히 위험성이 드러났었거든요. K-솔라스라 그래서 우리가 재범 위험성 척도라든가 PCLR이라 그래서 사이코패스 증후군이라든가 그런 거를 법원에서 고려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시설 내에 가두어져 있었기 때문에 재범이 없었는 거지 시설 바깥에 있었으면 충분히 재범의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사실 이런 사람이 그 전자장치 부착이라는 전자발찌에 기대서 세상으로 내어보내는 게 맞는지 그러면 중간 단계에서 낮에는 잠시 어떤 바깥에서 활동하다가 저녁에는 들어와서 이 사람이 뭔가 개성교화의 프로그램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전자장치, 전자발찌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모니터에서 점으로 보여줄 따름이지 이 사람의 그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다른 여러 어떤 제도가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자장치만으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범의 위험성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그러면 좀 예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어떤 대안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기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위험성을 판단해서 그 위험성에 여전히 최고 단계에 있는 사람은 신사회시설이라는 어떤 옛날식의 보호감호가 아니라 교정시설과 전혀 다른 시설에서 이 사람의 개선교화의 그러니까 개선교화로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도록 시설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감호소가 아니라 치료소 같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치료소를 만드는 거고 만약 그거보다 좀 재범 위험성이 낮은 사람은 낮에는 뭐 일을 하게 하고 저녁에는 시설에 들어와서 저녁 시간에는 시설 안에서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야기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수용자의 인권 침해 문제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보호 감호가 진짜 잘못되는 제도거든요. 그건 정말 간판 사기고 예. 오늘 A라는 교정시설에 있다가 그게 형벌이었어요. 내일 끝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동에 가서 네가 보호 감호를 다시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 사실 수용자 입장에서는 아니 어제 수용 생활했는 장소와 오늘 보호감호 장소가 똑같은데 어제의 교도관과 오늘의 교도관이 똑같은데 내가 이거 어떻게 이중처벌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고 항변했던 게 95년 보호감호가 있었고 알겠습니다. 이게 2005년에 폐지됐는데 그거와 다른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위원님의 말씀을 그대로 만약에 이제 그 현실로 이제 전제하더라도 네. 그거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거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럼 예를 그렇죠. 들어서 이 사람의 재범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의 진단이 설령 있다 손 치더라도 네네네. 그것을 객관적 근거로 볼 수 있느냐라는 또 논란거리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프랑스에 이제 그 연구를 위해서 갔을 때 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러면 시설 안에 들어오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본다면 우리의 예측이 인간이 하는 거라서 불안전하다면 미래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시설에 들어가게 하느냐. 예. 그게 인권 침해라면 일단 그 사람을 세상으로 내어 보내되 예. 준수명령이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가. 예. 준수명령을 어기면 그 준수명령 어기는 건 자기 스스로 재범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어떤 장소에 가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저녁에 나오지 마라. 그걸 위반하는 건 그 자체로 자기가 재범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영어로는 하프웨이인데 낮에 바깥에 있다가 저녁에 도로게 한다든지 예. 그거보다 더 심각한 전자발찌를 끊는다면 그때는 보호수용시설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형기 올려봤자 그 강씨 같은 경우는 15년 동안 교정시설에 있었잖아요. 예. 재범 위험성 전혀 낮추어지지 않았는데 전자발찌 끊었다고 해서 다시 교정시설로 보내면 그게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3년이 됐건 그 장소에 머물렀다가 전혀 교화되지 않고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자발찌를 끊은 사람은 다른 시설, 즉 치료할 수 있는 시설에 가서 그 사람이 왜 이런 충동을 못 이겨냈는지에 대한 진지한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야 되겠죠. 예. 또 하나 좀 짚어야 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또 다른 네네네. 포인트에서 현행 전자발찌 이제 운영 제도로 한정을 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 네네. 게 네네. 지금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따라가기 네, 위한 것인데 문제는 지금 요번 이 강씨 사건에서 드러난 큰 허점이 자기가 그 거주하는 집안에서 지금 살해를 했잖아요. 그러면 전자발찌를 아무리 채워도 이거는 지금 체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전자발찌가 갖고 있는 전자감시장치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한계인데요. 예. 전자감시장치는 첫 번째 그 사람의 위치를 점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장소에 특정한 장소에 갈 때 그 장소가 학생들이 있거나 어떤 일반 시민들이 모여있는 위험한 장소에 갔을 때 가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장치인 것이지 네.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사실상 전자발찌는 무용지물인 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저 앵커하고 저하고 참 조심스러운데 보호수용보다 더 조심스러운 건데 네. 우리가 전자감시 장치에 담을 수 있는 정보를 위치 정보 하나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한 생체의 정보를 조금 담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한 것 잠깐만, 같아요. 쉽게 말하면 생체 정보라면 뭘 뜻하는 건가요?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혈압이라든가 그다음에 심장 박동수를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거기다 또 이게 달라지니까. 그건 확실하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장 박동수가 80에서 90이면 정말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범죄 저지를 때는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그 맥박수가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는데 이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분명히 범죄 순간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증후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전화해 볼 수 있고 그때는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야, 이것도 시행하게 되면 엄청난 논란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과연 이런 위험한 사람들을 저는 그게 고민인 거예요. 수용자의 인권 100% 보장해야 된다는 사람인데 그 위험성 있는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전자발찌에 의존해서 세상에 나오는 게 맞느냐. 지금 같은 경우에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나오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민 생명 두 분의 그 생명은 지켜질 수 있었는 거거든요.
사실 국가의 존립기관이라는 게 국민을 지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러면 현행 제도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지금 인력 부족 이야기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무조건 채워져야 됩니다.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당위의 문제인데 예. 이게 전자감독 장치를 차고 있는 사람이 한 4,800명 정도 돼요. 근데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은 281명 정도, 271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밖에 안 됩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저녁에는 다 퇴근하실 거잖아요. 아, 그렇죠. 요번에도 저녁 시간에 나갔을 때 전화밖에 할 수 없었는 게 저는 이분들 그 입장을 이해를 하지만 결국 국민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조차도 그분들이 핑계대면 안 된다는 건데 저녁 시간에 한두 분 계시는데 그 많은 전자감독 장치를 하시는 분 중에 중간중간에 위반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저도 진짜 수많은 시간 그 전자감독실을 방문하고 또 이렇게 견학을 했었는데 그때 없으실 때 그때마다 출동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확인해서 그 사람이 배 아파서 편의점에 왔다라고 하는데 그럼 저녁 시간에 배 아파도 그냥 집에 있으세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력의 문제가 분명히 한계적으로 다가와요. 그렇군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을 조금 정원해 주셔가지고 네. 국민의 생명을 사실 보호수용 안 도른다고 한다면 그게 수용자의 인권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출동할 알겠습니다.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산으로 귀착이 되는군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